마치 바바리맨처럼 자신의 코트를 쫙 펼쳐서 오늘은 인간의 역사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지만 굳이 언급되지 않는 그것, 화장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화장실을 뜻하는 WC. 왜 WC일까요? 웰컴이라서일까요? 바로 수세식 변기를 뜻하는 워터 클로zet에서 유래된 걸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워터 클로zet, 직역하면 물이 있는 작은 방이고 보통 수세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당연하게도 수세식 변기가 널리 쓰인 뒤에야 생긴 말이라 사용된 지는 1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세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존재하기 전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의 역사를 알아볼 텐데, 같은 기간이어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당시 모든 지구촌이 이랬다라는 게 아니고 사건과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큰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을 그 옛날, 가장 기본적으로 인류가 볼일을 보고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땅을 파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간들이 정착하고 점점 많은 수가 모여 살기 시작하자 구덩이 몇 개 파고 흙으로 덮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배설물을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형태는 다르지만 기원전 2500년경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시대마다 도시마다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세한 모습은 각각 다른데, 재미있는 건 기원전 400여 년경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고 집 안에서 식사를 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집 안에서 용변을 보고 집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이해는 됩니다. 용변을 보는 더러운 행위를 집 밖에서 해결을 하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은밀하게 집 안에서 해결하고 나갈 것이냐 정도의 차이인 거죠. 자, 그리고 화장실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구멍 뚫린 나무 의자 밑에 그릇이나 상자 등을 넣어둔 형태이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요강을 사용했는데, 특히나 이 요강은 굉장히 널리 쓰여서 길가에는 여행자용 요강이 놓여있기도 했고 어린아이용 요강도 있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된 요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서는 아예 기다란 돌을 벤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쇠 구멍 같은 구멍들만 이렇게 뽕뽕뽕뽕뽕 뚫어놔요. 그 다음에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거기에서 정치 얘기나 스포츠 얘기 같은 걸 하면서 함께 볼일을 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변기 밑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을 만큼 고대 도시들은 배설물 처리에 크게 곤란을 겪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5세기경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수많은 유산이 사라졌고 이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살아야 했던 중세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약 90% 정도가 시골에 살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은 농업이 주축이 된 중세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자산이었던 거죠. 심지어 소작농들은 종종 비둘기 배설물을 모아서 땅 임대료로 지불하기도 했을 만큼 이 분뇨의 가치는 꽤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인구가 점점점 밀집되고 포석을 깔아서 도로를 포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에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돼지나 닭 같은 가축들을 풀어놓고 키웠는데, 이 가축들이 돌아다니면서 인분을 먹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배설물을 많이 생산해서 뿌려대기도 했고, 사람들 역시 하수 시스템도 제대로 없고 어차피 가축 배설물로 더러워진 길거리니까 죄책감 없이 오물들을 집 밖에 뿌리고 던지면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초반 도시 비포장 도로는 비가 내리거나 오물이 많이 버려지는 날이면 길이 진창으로 변해서 사람들이나 마차가 다닐 수가 없었고 옷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포장하게 되는데, 도로를 포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시민의식이 생기거나 위생관념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예전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은 분뇨와 오물을 길거리에 계속 내다 버렸고, 도로 보수공사는 안 하고 사람들은 계속 오물을 내다 버리니 바닥은 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더더욱 엉망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위생 개념은 귀족이나 왕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따로 지하에 분뇨 구덩이를 파놓고 분뇨를 모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를 하곤 했는데, 이로 인해 참사가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으니 때는 1184년 독일의 왕이며 이탈리아의 왕이기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도 즉위하며 최초로 신성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십자군 전쟁 때 10만 명을 모아서 직접 원정을 떠났던 붉은 수염 프리드리 1세 즉 바르바로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 하인리히 6세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1184년 하인리히 6세는 폴란드 침공을 위해서 튀링겐을 지나던 도중 튀링겐의 백작과 대주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의 회담을 주선하게 되었고, 에르푸르트 성의 당사자 두 사람과 다른 귀족들을 불러서 만찬을 가지며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려던 그 순간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나무 바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귀족들은 하필이면 회의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분뇨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다행히도 하인리히 6세는 돌바닥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급하게 창문에 매달려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돌로 된 바닥에 있었다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왕은 똥통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배설물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려야 했고, 이 사건으로 영주 3명, 백작 5명,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을 포함해 최소 60여 명의 귀족이 사망하게 됩니다. 똥똥 골라서 죽었어요. 정말로요. 이렇게 60여 명이 빠져 죽을 만큼 거대한 분뇨 구덩이는 당연하게도 정말 자주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니른베르크의 건축 담당관은 자신의 분뇨 구덩이를 청소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08년 1월 8일 나는 두 사람을 지켜 내 분뇨 구덩이를 깨끗이 치우게 했다. 그 두 사람이 분뇨 구덩이 밑바닥까지 치우는데 꼬박 10시간이 걸렸다. 그 구덩이는 깊이만 해도 13피트, 세로가 9피트, 가로가 8피트나 되었다. 자, 여기서 피트를 미터로 바꾸면 깊이가 4m, 세로가 2.7m, 가로가 2.4m입니다. 사람들이 빠져 죽을 만하죠. 그 이후 이 거대한 분뇨 구덩이는 1517년 10월에나 다시 청소됩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위생 상태에 별 관심이 없어서 니른베르크에 있는 한 집은 부엌 그리고 화덕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도 했고, 벽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그 분뇨가 건물 벽을 타고 이렇게 쭈루루 흘러요. 그래서 줄무늬를 만들면서 길 위나 강 위로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중세시대 분뇨를 처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해자나 하수구, 또랑에 쏟아버리거나 구덩이에 갖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빗물을 빠지게 만들려고 경사지게 만든 하수구는 해자나 하천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수구가 충분히 경사져 있지 않거나 배설물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오물이 거리에 넘쳐났고, 이런 일들은 거의 규칙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리를 조금이라도 덜 더럽게 쓸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한 해 30만 마리의 짐승이 도축되어 고기 부스러기와 썩은 짐승들로 도시가 오염되자 도축업자들을 시외로 쫓아내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노상방뇨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상방뇨 대신 급하면 공중화장실을 찾았는데, 이 초기의 공중화장실은 어땠냐면 모피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소멍에다가 커다란 양동이를 매달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누구 볼일 볼 사람 없어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사람이 거기요 아저씨 스탑 잠시만요 아저씨 하면 그 모피 코트를 입은 사람이 마치 바바리맨처럼 자신의 코트를 쫙 펼쳐서 양동이와 손님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죠. 요게 초기 형태의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이동식이죠. 그래서 함부르크에서는 18세기 말엽까지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취리히에서는 청소할 사람을 구해서 동이틀 무렵까지 모든 구덩이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놓아야 하는 칙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각종 칙령을 만들어도 도시의 거리와 오염된 강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세 후기와 근대가 되면 상태가 좀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악화됩니다. 자,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4층 혹은 5층 높이의 공동주택들이 건축되었다는 점이에요. 건물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더 밀집되는데 사람들이 집안 청소는 그래도 깔끔하게 하면서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나 오물을 전부 바깥에다 버렸는데 그냥 대문을 열고 이렇게 곱게 버리는 게 아니라 위층에서 그냥 냅다 길바닥을 향해서 오물 나가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길 가던 행인들이 똥물을 맞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 스페인 마드리드를 여행하던 사람은 거리는 언제나 더러웠다. 창문으로 모든 쓰레기를 내던지는 풍습 때문이다. 그러다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면 마을 사람들도 불편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집마차로 물을 길어와 거리에 쓰레기와 분뇨를 씻어내는데 이때 잘못해서 물벼락을 맞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온몸에 배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다. 라고 기록했고 17세기 중반 루이 14세의 어머니는 세상에 이보다 끔찍한 곳은 없다. 썩어가는 고기와 생선 냄새 그리고 하천에 방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유럽의 위생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세기 동안 유럽 도시들은 가축을 이용한 수레를 사용했고 심지어 19세기에는 마차가 점점 더 늘어나서 이로 인해 거리는 말들이 가다가 흘린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어서 비가 오거나 더운 날이면 도로는 끈적한 배설물 강으로 변해버렸고 건조한 날씨에는 마른 배설물이 먼지가 되어서 날아다녔습니다. 거기에 말들이 심하게 과로하며 대개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말들을 수거해가지 않아서 1900년에는 한 해에 뉴욕에서 수거되는 말의 사체가 약 15,000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물의 배설물과 동물의 시체가 거리 곳곳에 버려지면서 구더기가 끓고 파리떼가 꼬이고 쥐들이 모여서 거리는 거대한 세균 덩어리가 됐어요. 자, 그러자 유럽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콜레라나 각종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고 이제 도시에서는 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를 몰라서 공기 중에 퍼져있는 이 도끼를 들이마시면 콜레라나 흑사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끼 이론으로도 불리는 이 미아즈마 이론은 오염된 물이나 더러운 위생 상태에서 독성을 머금은 수증기가 퍼져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고 이 당시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나이팅게일이나 의료계 인사, 각종 전문가들이 인정한 가설이었어요. 이게 뭐 비슷하긴 하네 싶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위생 상태가 더러워서 병에 걸린다 라는 결과는 맞는데 문제는 요 당시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려요. 이거는 공기 중에 퍼져있는 도끼 때문이지 인간이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고 이 도끼 이론이 굉장히 정설이었어요. 자, 그러자 영국에서는 이 악취를 풍기는 도끼를 길거리에서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수를 모두 강으로 흘려보내 악취를 없애겠다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되었고 1847년 시민들에게 모든 분뇨를 하수시설에 방류해야 한다라는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오물을 집 앞 거리에 던지지 않고 하천에다 얌전히 방류를 하면 모든 오염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곧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1847년 런던 하수위원회의 기술자인 존 필립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의 템즈 강변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없는 집들이 수백 채나 있어서 거주민들이 쓰레기와 분뇨를 그대로 하천에 방출하는데 이런 이유로 하천 주변에는 똥덩이가 흘러다니고 악취가 진동했다. 게다가 런던의 수많은 거리 곳곳에는 배수구가 없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떠한 정화장치나 시설도 없이 분뇨를 그냥 그대로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니까 식수도 오염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병으로 죽어갔던 거죠. 런던에서 발병한 주요 질병인 콜레라는 1831년에 6,500명, 1848년에는 14,000여 명이 사망했고, 2년간 영국과 웨일즈 전체에서 52,000여 명이 사망하고, 1854년쯤에는 런던에서만 10,000여 명이 사망하고, 영국 전역에서는 23,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식간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자 이제는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런던에는 묘지가 모자라게 되고, 시체는 방치되어서 더 심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특히나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빈민가 사람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악취라도 덜하게 만들려고 양파를 썰어서 시체 주위에다가 놓고 시체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고작 반세기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도끼를 없애려고 오수를 다이렉트로 강에 꽂아버리니 결국 템즈강은 거대한 똥물강으로 변해버리며 1858년 런던에서는 대악취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1855년 7월의 어느 날,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였던 마이클 패러데이는 템즈강을 유람하는 배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오수가 흘러내려온 템즈강이었죠.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를 보고 더러운 강물과 거기서 풍기는 악취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강물 전체가 뿌옇고 희미한 갈색을 띠고 있었고, 물이 얼마나 탁한지 알아보기 위해 하얀 종이를 잘게 찢어 물속에 넣어보았다. 그런 식으로 배가 도착하는 선착장마다 종이장을 물에 떨어뜨렸다. 수면에서 3cm도 안 되는 지점에 집어넣은 종이장이 보이지 않았다. 중량. 물에서 나는 악취는 끔찍할 정도였다. 여기저기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었고, 그 악취는 거리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았다. 이제 템즈강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 그 자체였다. 라고 했고, 이 글은 곧 타임즈지에 실리며 패러데이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강에서 나는 악취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도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됐던 문제인 만큼 아주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고, 법을 만들거나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은 또 뭐 학술 조사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오물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거죠. 하지만 1858년 여름, 그 해는 유난히 더웠고 템즈강의 오물들은 박테리아가 번식하며 엄청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템즈강에 새로 건립한 국회의사당에까지 악취가 퍼지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이 아니고 완화를 하기 위해서 석회나 탄산수 등을 강에 쏟아붓고 의사당의 커튼을 라임 향의 물로 적셨으나 그래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손수건으로까지 코를 틀어 막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 법은 템즈강 한정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1855년에 런던의 급성장에 맞춰 다리 보수나 거리 청소 등 도시화를 담당하던 메트로폴리탄 보일러 워크스에 300만 파운드를 모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하수도 설계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곧바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단 18일 만에 법안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근대의 가장 광대하고 또 거의 불가사의한 공사인 런던 하수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토목 기사이자 이 MBW의 수석 엔지니어인 조셉 바잘게트는 우선 런던 하수도의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이 초창기의 하수도 시설은 단지 이 지표면의 빗물 정도나 강으로 빠지게 만든 시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물때에는 모든 하수구가 막혔다가 썰물때가 되면 하수가 강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갔는데, 만약 오물의 양이 너무 많거나 밀물이나 썰물이 충분히 밀려오지 않으면 오물들은 바다로 떠내려가지 못하고 강 언저리에 그대로 남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의 하수관에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배설물이 쌓이고 분뇨 더미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수세식 변기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 16세기에 존 해링턴에 의해 발명됐지만 한동안 널리 쓰이지 않다가 여러 번의 개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수세식 변기가 왜 문제냐?
변기를 사용하면 물을 2배로 써야 하는 데다가 오물을 그대로 하수도에 흘려보내니 빗물이나 쫄쫄쫄 흘러가던 하수도는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는 오물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집안 배수관으로 역류해서 런던의 집 화장실들까지 오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셉 바젤게트는 이러한 답도 없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북쪽에 3개의 하수구를 건설해서 동쪽으로 폐수를 이동시켜 바다로 흘려보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당의 냄새가 퍼지고 나서야 겨우겨우 하게 된, 이제 2번 다시 못할지도 모를 공사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원래 설계보다 파이프의 직경을 2배 정도 더 크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런던의 하수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새 하수구는 인부 약 2만여 명을 동원해서 런던시를 떠받치고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란형으로 만들었으며 350만 톤의 흙을 파내고 내부에 3억 1,800만 개의 벽돌을 쌓아서 주요 하수도 길이만 132km, 길거리 하수도만 1,800km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6년 만에 일어났고, 조셉 바젤게트는 1875년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사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젤게트의 하수도는 악취와 전염병을 해소했고 1867년에 있었던 역대급 폭우를 큰 피해 없이 흘려보냈으며, 바젤게트는 이후에도 다리를 건설하고 좁은 길을 넓은 대로로 바꾸었으며 런던 전역에 공원을 설치하는 등 수많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런던은 10년도 안 돼서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 런던의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20세기 초반 배수시설과 정수시설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배설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휴지의 역사도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큰일을 보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납작한 돌과 점토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볼일을 보고 사용했고, 로마인들은 막대기에 스펀지를 꽂아두고 사용한 다음 소금이나 식초를 탄물에 담가서 소독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지푸라기를 사용했는데 보통 변기 바로 위에 볼일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지푸라기가 잔뜩 쌓여 있었고, 돈 많은 귀족 같은 경우에는 헝겊이나 스펀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대마, 러시아에서는 전나무를 사용했고, 이 외에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과일 껍질, 조개 껍데기, 이끼, 눈뭉치, 양털, 왼손 등 다양한 재료를 휴지로 사용했는데, 동양은 2세기쯤 종이를 개발하며 종이를 휴지 대신 쓰거나 책을 찢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경 중국에서는 현인들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쯤 되면 황족을 위해 가로 세로 약 90cm 정도 되는 종이를 향수 처리한 뒤 창고에 보관했다가 향이 나는 화장지까지 만들겠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서구에서는 16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겨우겨우 지푸라기 대신 종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57년 미국인 조셉 게이티가 쓰고 남은 종이가 아닌 화장실에서 쓰기 위한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화장지인데 이 화장지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알로에를 발라서 윤활제 역할을 하게 했으며, 잘 찢어지지 않게 만든 종이였기 때문에 치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료용 종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책, 카탈로그나 광고지 등을 쌓아놓고 화장실에 있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읽을 수도 있고 볼일을 보고 닦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천장에 4만원씩이나 하는 종이를 사서 써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조셉의 휴지는 의학용품 정도로 취급받으며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월터 올콧과 세스 휠러 등이 현재와 비슷한 종이에 일렬로 구멍을 쭉쭉쭉 내서 절취선을 만든 두루마리 형태의 화장지를 만들어냈으나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1894년 종이 공장의 사장 구스타프 크룸이 펄프로 만든 종이에 글리세린을 도포한 일회용 티슈를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킴벌리 클라크사도 티슈를 개발했는데, 펄프를 이용해 면직물처럼 만들어 면보다 흡수력을 높였는데, 이게 마침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던 미국의 붕대 대용 군수물자로 사용하기가 딱이었던 거죠. 그렇게 킴벌리 클라크사에서 만든 티슈는 붕대로도 사용되고 방독면 안 필터에도 사용되며 널리 쓰이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이것을 민간용으로 활용하며 1924년 크리넥스 티슈라는 이름의 휴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휴지의 역사는 짧고 빠르게 알아봤어요.
자,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인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듯 화장실의 역사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화장실의 형태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